싱글 벙글 국무회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 첫 회 가슴 설레이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름 그대로 싱글벙글 국무회의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프로냐. 요즘 국무회의 보면 무섭습니다. 공포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진행하는 저는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 미래 국방장관, 정의당의 화랑관창 김종대라고 합니다. 제 앞에 아름다운 분 앉아 계십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네. 저는 공동 진행자 언론개혁 기획단장 추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개혁, 요즘 여러 가지 미디어법이 많이 통과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정의당에서 견제하시는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정당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불편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정당이 네. 언론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원래 해서 안 되는 말이죠. 예, 당으로 이렇게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네. 언론사에서요. 어쩐지 요즘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낯설 냄새 펄펄 풍기는데 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당은 이제 여의도에서 그 사무실이 있는데 5층에 주요 당직자들이 모인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 국방개혁 기획단장 제자리가 바로 추혜선 언론개혁단장 옆자리입니다. 네. 제가 하루에 우리 가족보다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예, 짝꿍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 조금 방송이 이상해진다 이거. 이거 조금 느낌이 이상해. 어쨌든 정의당의 예비내각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이제 여러 명을 영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좀 철없이 빨리 들어온 사람, 그죠? 일찍 들어왔죠. 밥에 뜸도 안 들이고 부르니까 냉큼 와. 그래가지고 왜 진지가 안 불러줘? 이래가지고 냉큼 들어와가지고 9월부터 아주 개고생하고 있는. 네, 저는 뜸을 좀 들였어요. 그랬어요? 예. 나는 금방 왔어. 너무 빨리 오셨더라고요. 아니 글쎄 말이야. 이거 좀 이상하네. 오늘 하여간 그래서 예비내각은 9개 부처의 예비장관들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정보다 늦어져서 아직 출범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추단장과 제가 이제 개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싱글벙글 국무회의는 지금 우리의 2명의 예비장관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각종 전국 현안이나 아니면 주요 정치 이슈를 국무회의 형식으로 털어보려고 하는 프로입니다.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이 이따 나오실 건데 여러분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랄 바로 이 사람. 그래, 이 사람이 바로 한국 팟캐스트의 상징이자 하나의 표상이에요. 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팟캐스트계의 큰엄마. 그러면 다 알겠는데요. 다 알아요? 네. 그래도 몰라요. 이따가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초청을 해놨으니까 중간쯤에 이제 본 그 주제를 다룰 때 그때 들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고 내일 아침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오늘 아침이 되겠는데 길이 많이 얼어붙어 있을 것이고 길이 얼어붙은 만큼 전국이 얼어붙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까지 얼어붙어 가지고 왠지 좀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싱글벙글 국무회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국무회의 보십시오. 이게 공포영화 같아요. 한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인상 쓰고서 뭐 하나 낭독하면은 다음날 전국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목에서 요즘 국무회의 풍경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국무회의를 한번 열면 이상한 시행령들이 쏟아집니다. 법과 시행령. 그렇죠. 복면요 또 타느니 국민 복장까지 이제 잔소리하죠. 그래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영치주의가 시대가 도래했다.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법치에서 영치. 법이 아니라 이제 령으로 대통령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국회 비판이 너무 잦습니다. 국회를 비판하거나 호통을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좀 심각한 건데 뭔데?
선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요. 아, 그렇죠. 진실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막 경고장을 막 날리고 있죠. 말도 아주 험악하게. 근데 이제 요즘에 혹시 진실의 반대말은 뭔 줄 아세요? 진실의 반대요? 네. 진실이 없는 거.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부재죠. 그 친박 인사가 밝힌 박 대통령의 정치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의 반대는 배신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왜 이걸 몰랐지? 친박들만 알 수 있는 용어로 그 말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는데 그 국무위원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레이저가 발사가 되고 그 후일담은 그 총리 인선에서 스스로 낙오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웃었다. 이런 후일담들도 전해지고 있죠. 복명금지법이 나오더니 이제 우승금지법까지 나와야 될 판입니다. 어마무시한 국무회의입니다. 제가 그 국무회의의 특징을 이 박근혜 정부의 특징을 좀 취재해봤어요. 네. 우선은 일정 변경이 잦습니다. 이게 이유가 지금 안 밝혀지는데 세종시에서 그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아침 일찍 KTX 타거든요. 근데 거리로 전화가 와요. 막 탈 때쯤이나 혹은 탄 순간에 저 국무회의 오늘 취소됐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허벌나게 많습니다. 이 청와대 국무회의가 일정의 그 예외적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횟수가 이 정부가 가장 심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마도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일정이나 상태와 관련돼 있다고 대법원 언론계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침잠이 많으신가? 아니, 하여간 그래요. 대통령의 사생활과 건강은 비밀인데 기밀인데 국가기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청와대에서 나가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대통령 사진을 그 춘추관, 즉 국내 언론 비서관실에서 언론에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행사 사진들이 있어요. 이걸 박 대통령이 직접 다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의 상태를 직접 자기가 보고 이건 내보내라 아니라 이래가지고 한동안 그 대통령 조화가 그 장례식장 배달되는 거 이것도 직접 결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부친상에 안 갔죠. 안 갔죠. 조화가. 그 조화 문제는 대통령의 직접 결제 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서비스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하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약간의 머리 한 올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약간 좀 다크서클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나름이겠죠? 그렇다고도 봐지고 제가 훨씬 젊잖아요.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아니 은근히 포스 있어요. 살짝 얼굴이 붉어지는데 이거 참 이거 오디오가 아니라 PDO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까탈스러운 조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청와대에 참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준비위원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 외교안보 석학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일 대박을 그 구체화하는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일준비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날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다고. 오늘 경복궁역 어디까지 몇 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줄레줄레 가요. 위원들이. 가면 버스로 싣고 저기 행사장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뭘 하느냐 사흘 전에 예행 연습을 합니다. 사흘 전에요? 예행 연습. 그런데 그 통일준비위원장은 정종욱 위원장인데 초시계로 잽니다 발언을. 아예. 그다음에 그 참석자들한테 두 가지 주의사항이 하달됩니다. 첫째, 대통령한테 질문하지 말 것. 그다음에 대통령 의견에 토달지 말 것.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그다음에 초시계로 잰다고. 그다음에 사흘 후엔 진짜 회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종욱 위원장이 또 만면의 웃음. 아주 기쁘게 그 항상 밝은 표정인데 그 이유가 뭐냐? 시간 잘 맞췄다. 시간을요? 발언 시간 기가 막히게 오늘 잘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보고서 낭독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가서 보고하는 분들도 보고서 낭독해야 됩니다. 이게 차질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말이 연습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나 같으면 이런 회의에 참석하라 그러면 굴욕적인 그 느낌 때문에 참석 못해요. 나 거부해버립니다, 이거. 우리 국무회의는 지금 뭐라고? 큐시트 하나 작가가 짜준 A4지 3장짜리 갖고 1시간 다 때워야 되잖아. 그죠? 아니. 격이 달라, 이거는. 예, 뭐, 그런 회의는 괜찮은데. 예. 이게 뭐 춘추관에서 하는 기자회견. 네. 보셨죠? 봤어요. 질문 없잖아요. 질문 없죠. 예. 네. 그것도 시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순서 다 정해져 네. 있고. 바로 뭐 나가버리죠. 그다음에 저기 박수 연습을 합니다. 요것도 제가 하나 오늘 단독 보도 많이 나간다. 저기 지난달에 그 한인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세계 한인 대표자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네. 행사 시작 전에 네.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와가지고 박수 치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앉았다가 대통령 입장할 때 일어서서 박수 치는 이것까지 연습합니다. 네. 아니 대부분 그 행사 의전에 그렇게 포함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치라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지만 그 시절엔 상상도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금은 다 그래요. 모든 게 각본, 사전 연습, 그다음에 발언 시간 준수, 심지어 박수 연습까지. 이거 전부 실합니다. 이거 소송 걸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취재한 거니까. 네. 아, 어느 나라가 연상되네. 예.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께서 또 읽으실 때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시면서 그 약간 그 어조가 올라갈 때 한 옥타브 정도가 올라가요. 보통 평소에 차분하십니다, 사실. 이 목소리가 굉장히 우아하고 격조가 있는데 한 옥타브 정도의 그 음성이 높아졌을 때 이거 다음 날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문장이 비문이죠. 그래서 뭐 용사전까지 나왔으면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언론계에 떠도는 뭐 비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소송이 이렇게 걱정이 돼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 저기 그러면은 이상으로 서두에 이 주절주절 뭐 하는 분위기인지 잠시 느껴보시라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해드렸고요. 네. 자 우리 게스트와 함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 건물의 기둥에 갑자기 하중이 높아졌습니다. 매우 무거우신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휘청거립니다, 지금. 왠지 몸집에 대한 중압감으로 이렇게 마음이 소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이분의 박근혜 대통령 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수 암덩어리 여러분. 여기서 무슨 주접을 떨고 계십니까? 혼이 비정상이군요. 퉁퉁 불어터진 국수입니다. 이 모양새는. 네. 아이고 이미 다 아시겠죠. 자 우리 김용민 PD 소개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종대형님 또 우리 혜선 누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가지고. 내가 누나인가요? 엄청난 누나 아닙니까? 아 그렇고 액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모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에 아름다운 분으로 잔뜩 소개해놨는데 여기서 초치네. 아니 아름다운 중년. 노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중년 노년. 노년까지는. 요 얘기는 그만합시다. 저 자꾸 하는 거 비생산적인 얘기는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고. 아주 생산적인 김용민 PD께서. 아니 근데 이 싱글벙글 국무회의인데 장관이 누굽니까? 이미 그 정의당이 벌써부터 섀도우 캐비넷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장관들이죠 우리가. 우리 혜선 누님은 그럼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 뭐 그렇게 안 하고요. 언론개혁부. 언론개혁부 장관. 정의당이 집권하면 그런 게 생기는 겁니까? 아무래도 의미를 좀 부여해서. 안 됩니까?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종대형님은 그럼 뭡니까? 저야 국방부죠. 국방부죠. 뭐 국민안전처장 시켜도 되고 곁다리로 국정원장도 저는 능력은 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톱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건 스태프지. 지휘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못 먹어도 대가리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언론개혁부는 언론부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공보처가 생각나죠. 그건 뭐 독재적 코드니까 안 되고 그래서 언론개혁부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고 들었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우리를 개혁한다는 말인가? 뭐 이런 걸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비어 있습니다. 네. 예, 보니까 조금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후한. 아니 뭐 그거보다도 일단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무좀도 있어요, 무좀도. 무좀도 있어. 그건 나도 있어. 그러나 제가 무좀 분명히 낫잖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거는 발기부전은 아니다. 발기부전 군대 못 가. 그거. 예. 아니 지난번에 어디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 원장 이름이 홍석천이었어요. 홍석천이? 예, 근데 이제 피부과에 그 발기부전 치료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홍석천이라는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올게 왔구나 너도. 입당에 이어서 드디어 발기부전, 발기부전까지 왔구나. 그랬는데 이상 없습니다. 예, 병역법에 이거 상급으로 판정받습니다. 예. 네, 무정자증도 그래요. 그래? 네. 그거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그거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진단서 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제입니까? 옛날엔 면제였는데 예전에는 4급 면제였는데 네. 최근에 상급으로 군대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낙인이 찍힌 거죠. 군대 가셔야겠네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 과적 차량 합동 단속 제1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동호대교에서. 좋은 데 갔다 왔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공익근무요원, 제가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을 때 너무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길래 그때 또 조선일보에 독자 투고를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실려가지고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날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익명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죠. 실명으로. 주소까지 다 나왔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싹수가 이건 정해진 거야. 이거는. 아니 서울시 그 한 부서가 우리 초소에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장 상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대통령 시절입니까? YS 시절에. 그러셨구나. 예. 좋은 대통령께서 감사를 하고 그런 거 화끈하게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공권력의 쓴맛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나이에 처음 제가 이제 느꼈고요. 정의당이 집권하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니 있어야지. 네?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갖고 감사로 찌질하게 보복을 합니까? 저스티스 파티가. 아니 잘못했으니까 감사가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지 않아. 날마다 나왔어 날마다. 뭐 하나 없나 해가지고. 원래 YS한테는 한 번 찍히면 죽어. 그런 사람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 우리 그 공익 시절에 김 선생 이제 알았습니다. 자 오늘 저기 우리가 좀 썰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제1, 2당 노는 모양새가 참 그 야해요, 그죠? 그래서 야합을 잘하나 봐요. 이거 지금 저기 어제 법안 예상 그냥 한 보따리 싸질머지고 저기 둘이 야합해서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전국이 이게 말입니다. 이거. 이회영 선생의 손자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뭐 이런 엉망이 어디 있는지 참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엉망입니까? 아니 법안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키는 그런 입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입법부는 문 닫아야지. 그러면 당 대표는 나는 반대했는데 통과시켰다 이러잖아.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그 우리가 한번 봐줬으니까 다음에 당신들이 좀 양보해달라. 아니 이게 흥정할 게 따로 있지. 이 법안 갖고 흥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의화 의장도 어제 옳은 소리 한마디 했더만요. 우리나라는 상임위도 없고, 아니 뭐 절차도 없고, 당 간의 거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냐? 그 양반이 그 저기 칼제비잖아, 외과 수술 의사. 그렇죠. 칼제비가 그 말을 하니까 제법 그럴 듯하더라고. 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제 새누리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당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돌아가는 거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의당에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했어요. 아주 못 살아. 아니 이름 갖고 개그 친 건데. 아니 오면은 저기 차관 자리 하나 주지 뭐. 장관은 됐고. 저는요. 전 저거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레일 사장. 제가 철도빠입니다. 철도 덕후. 철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열차를 많이 타요? 아니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철도가 어떻게 노선이 이어지고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륙적 기질이요. 네, 철덕이라고 하죠. 철덕, 덕후. 예. 조금 뭐 별 반응할 말이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무적 역할을 하면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제가 금지입니다. 언급하는 것조차도 금지예요. 당외 행사를 하더라도 부르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왜냐? 조중동이 크게 나오니까. 김용민이 아쉬운 제1야당 뭐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뭐 공감합니다. 예. 저번 선거에서 조금 이상하긴 했어 그래도. 아니 근데 말이죠. 아니 뭐 선거 얘기니까 차치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어제 그 정부 예산안이 막 통과되면서 쟁점 오버반도 마구마구 통과됐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정부 예산에 또 이걸 갖다가 끌려가는 그 논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이게 뭡니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지들이 지는 줄 알고 야당이 다수가 되면은 국정이 이게 마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대표 발의자가 내가 찾아보니까 남경필 의원이더만요. 황우여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황우여 그때 대표인가요? 그 보수단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녔다고. 거대 야당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 통과 안 시켜놓으면은 지금 안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망합니다. 이래가지고 선거 진다고 기정사실화 해놓고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 법이 요즘 어떻게 됐느냐?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권한쟁의 조정심판. 이거 말하자면 위헌으로 좀 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을. 그러면 지가 만든 법을 지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헌법의 위반이라고 해는 이런 나라 이거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이거? 이런 불편함을 끼친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질 줄 알았는데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로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장 받을 일인데 그런데 세상에 야당이 이길 선거를 못 이기니까 여당이 더 힘드네. 당연히 야당이 이길 선거였어요. 그런데 야당이 이걸 못 이겨. 이러니까 여당도 힘드네. 그래가지고 이 선진화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지랄 연병을 하다가 이번에는 뭡니까? 그 선진화법이 우린 좋은 법인 줄 알았는데 이번 예산안 통과시킬 때 보니 그게 아니네요. 그게 사실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2월 2일 올해는 그렇죠. 이때까지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은 국회가 그 예산 심의 권한을 포기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채택이 되는. 그러니까 뭐 예산안이 그 통과되지 못하면은 질질 끄는 게 아니라 12월 1일자로 딱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직권상정을 해버려.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로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막판에 쪽지 예산 이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12월 2일에 이렇게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겠다고 버텼다가는 자기 지역구도 못 챙기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방지해서 결국 우격다짐으로 졸속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준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예산이 그렇게 지역구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비판했던 문제가 많다는 법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꽂아버리는 그런 뭐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청취자들한테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김용민 PD 얘기하신 대로 예산에 관해서는 이렇게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법안은 이거는 그 80%의 어떤 그 찬성이 없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고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날치기 통과 방지법이라고도 하고 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때 몸싸움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몸싸움 하느니 그냥 직권상정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따로 뗀 거고 법률은 이런 식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날치기고 뭐고 간에 합의해서 여야가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정부가 이제 개혁 법안 뭐 노동 개혁 뭐 연금 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동안에 언구력을 써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상황은 그 예산이 이제 직권 상정되면 김영민 PD 말대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쪽지 예산 넣은 게 증발돼 버릴지도 모르니까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같이 넣어서 그죠? 그다음에 야당이 요구한 또 상개 법안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 예산안하고 한뭉태기로 통과가 된 것이죠.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누가 더 이득을 받는가? 그건 뭐 국회 가면 압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막 비난을 받고요. 원유철은 하하하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그걸 김무성 버전으로 한번 좀 해봐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뭐 안녕하십니까. 뭐 김무성입니다. 뭐 남는 장사했다. 뭐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원유철이하고 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원유철 입장을 뭐 제가 뭐 얘기한다는 게 뭐 명구스럽다. 아버지께 명구스럽다. 친일파 아버지 말고 정치적 아버지. 갑자기 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느낌이 들까? 나 참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또 덩치도 비슷해요, 사실은. 아니, 오늘 이제 뭐 이렇게 그 야당의 원내대표 뭐 지도부들 다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문자 이렇게 야당의 의원들 문자 그리고 페북을 보면 이 비판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지역 예산 얼마 땄다는 홍보 문자. 페북이 엄청납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지금. 아주 그것 때문에 나 아까 계속 지우기 누르다가 왔거든 여기에. 자 이렇게 그 여야가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국정 또 큰 국가 이익 또 우리 시민 공동체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지역의 도로 몇 개, 그다음에 경로당 몇 개, 전신주 몇 개, 이런 예산에 지금 완전히 그 현혹이 돼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진흙탕해가 서로 뒤엉켜가지고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국정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도 여러 가지 착잡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평가하십니까? 답답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당이야 뭐 늘상 그랬던 당이기 때문에 뭐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합니다. 근데 제1야당이 이 무력함이 거의 내면화됐다. 일상화됐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고 자조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런 것이 아닌가. 어쩌냐 우리가 소수인데 이 상황에서 카드 있으면 얘기해봐. 카드가 없어.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장땡이지. 뭐 여기서 어떡하라고? 단식하라고? 뭐 나가서 뭐 저기 삭발하라고? 그렇게 못하지. 이 마인드일 겁니다. 그런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를 뭐 문재인 의원 버전으로는 가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호호호호호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뭐 아닌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역구 예산은 알토란 같이 쏙쏙 뽑아 먹어가면서 그 당 자체는 침몰하고 있어요. 이거 범야권이라면은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지만은 정의당 입장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야권 전체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YS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YS의 이제 사실은 공도 상당하죠. 저는 뭐 다른 어떤 장면보다도 그 YH 사건 때 막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저기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한테 하듯이 이 시민 당사를 전무했던 YH 여공들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다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던 와중이었는데 YS가 왜 이런 식으로 압박하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협조하라는 식으로 나왔겠죠. 마포경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날리니까. 이거는 진짜 YS 인생의 포토제닉이다. 그게 뭐 사진으로 남아있진 않지만은 그런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요즘은 폭력 시위로 잡혀갈 거예요. 잡혀가죠. 제1야당 대표의 폭행으로 바로 들어가죠. 요즘은. 네, 하여간 그 YS의 공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과는 이건 치명적인 과입니다. 사실은
그로부터 20년 동안 우리 정치를 이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최악의 관은 IMF도 아니고 3당 합당이다. 3당 합당. 3당 합당이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호남하고 영남으로 갈랐고요. 네. 보와 혁으로 갈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념지형상으로 봤을 때 보와 혁으로 갈린다는 게 뭡니까? 보는 늘 메이저, 혁은 늘 마이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근데 전대미문의 사태, IMF 사태가 오면서 잠시 혁이 보를 누르긴 했었죠. 근데 혁이 온전히 이긴 게 아니었죠. JP. 그렇죠. 더 보수적인 세력과 손을 JP가 잡았죠. 또 YS하고 그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국면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여하간 지금 이렇게 둘로 나뉘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더 퇴행된 건 뭐냐면은 지역 구도 뭐 이런 이념 대결 이것뿐만 아니라 제3당, 4당의 존재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단 말이죠. 예. 사실은 우리가 양당제도 아니고 말이죠. 네. 두 당이 모든 국민의 뜻을 다 수렴한다. 이어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예전에 그것도 역시 지역 구도의 소산이었지만은 88년 총선의 결과가 민정, 평민, 민주, 공화 4당 구도 아니었습니까? 예. 이 4당 구도 때는 그래도 각기 TK, PK 그리고 호남, 충청 이렇게 4분 된 상태고 결국 수도권에서 균형추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 4당 체제, 그러니까 여소야대 아니었습니까? 네. 이때 여당은 야당 눈치 봐야 되고요. 협조를 구해야 하고 이때 생산적인 법안 또 50 청문회 같은 이런 정말 우리 정치 역사에 혁혁한 진전과 진보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정의당 같은 정당 얼마나 알찬 정당입니까? 네. 이 알찬 정당이 아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좌절하고 이렇게 절망만 하는 이런 구조가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이 국민들이 이걸 좀 직시할 필요가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이것도 이 정의당에 나갈 때 입당 원서 쓰고 나가야 되는 건가? 예.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로 돼가고 저는 있는데. 당비까지 다 머릿속에 규모가 결정되는데 역시 YS 때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은 달라. YS를 더 냉철하고 정확하게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요전에 26일 날이죠. 지난달에 연결식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YS께서. 그날 그 2시간 동안 중학생들이 그 얇은 단복만 입고 벌벌 떨었잖아요. 네. 그때 왜 담요 한 장 안 줬는지 아세요? 왜 담요 한 장 안 줬을까? 그 주면은 이렇게 두르면 따뜻할 텐데 왜 안 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머리 위에 뒤집어 쓰면 복면이 될까 봐. 사실 그때 이 귀가 시렵잖아. 이러면 뒤집어 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복면이 될까 봐 못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네, 희대의 명언이었습니다. 네. 예, 아이스라고 하는 게 참 역시 박근혜 대통령다워요. 네. 예전에 그 말도 생각 안 나십니까? 그 MB를 공격한다고 위장 전입을 얘기해야 되는데 위장 전업. 위장 전업. 예, 사기꾼이 대통령으로 하는 거는 뭐 사실 위장 전업이긴 하죠. 위장 전업.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그 지하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우 활성화돼서 그렇게 또 실언들이 다 현실이 되는데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 사퇴하던 그때 그건 언제 실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여기 한마디 했었는데 제 딸 아들 이게 다 각기 다른 정권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권 때 우리 마지가 태어났고 이명박 정권 때 제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 정권마다 하나씩 생겨가지고 요새 지금 아내를 막 꼬시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는 누구 정권일까? 아니 지금 당장 어떻게 서둘러서 제조를 해가지고 임기 중에 임기여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년에 낳게 된다면
내년에도 바뀐 대통령 체제가 아니겠는가.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을 좀 어렵게 하시면서 은근히 재밌어요. 참 아주 역시 김 PD의 화법은 참 대단해. 네. 그 위험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언,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스 발언, 이것이 아주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요. 그 아이스 발언이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도? 이건 내 전문 분야인데. 네. 자, 지금 이거는 민중 걸기 대회. 네. 말하자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목에서 나온 건데 예. 이걸 IS와 연계시키면서 테러 방지법이 지금 같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다냐? IS하고 민주노총하고 동일시대에서 이렇게 몰아치고 예. 윽박지르고 하는 배경에 또 뭐가 있느냐. 예. 오늘 단독 보도 한 건 나가네 여기서. 예. 지난 10월 16일에 예. 한미 네.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그때 부속 서명한 문서가 이상하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안 브리핑 자료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네. 영어로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발음 좋아요? 조인트 팩트 팩트 조인트 깐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조인트 합동. 합동. 그다음에 팩트 현안 시트 이거는 그냥 자료 설명 큐시트 할 때. 큐시트 할 때 이게 미 국무성에 원문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전혀 없던 IS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합의 사항 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테러, 대 IS 전쟁에 공조를 하면서 실무 작업반에 참여하기로 했다. 실무 작업, 워킹 그룹.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왠지 이거. 돈 내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 돈은 이미 내고 있어. 이미 내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 기여를 이미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요 얘기에 지금 나올 무렵에 미국 대선이 IS 지상군 파병 문제로 발칵 뒤집힌 거 아시죠?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지상군 파병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 왔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파리 테러 이후로 이 어마무시한 IS에 대한 전 사회적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지상군 파병하라고 사정없이 압력을 넣었는데 이때 힐러리가 더 앞장을 쓴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왜? 보수층의 표. 안보 이슈에서 안보 이슈에서 밀리면 안 된다. 선점하려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한술 더 뜨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명 화투. 네. 화투 후보가. 그 자식 좀 골 때리더라고.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오늘 영국이 공습을 시작했고 이미 프랑스는 IS하고 전쟁 선포를 한 상태고 지금 러시아가 전투기를 출동시켜 공습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를요? 그렇죠. 그러다가 터키에 격추당했지. 이제 거기는 또 이상하게 꼬이고 이래가지고 만일에 이런 공습이 있는 중에 단 한 건의 테러라도 딱 한 건의 테러라도 서방 사회에 더 있으면 장담 못합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러와의 전쟁, 안정화 작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쟁 형태는 다 나와요. 공습부터 시작해서 지상군까지. 우리도 파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병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숙고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 파병 요청을 같이 하는 작업반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하고는. 그러면 이젠 당연히 우리도 그런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비전투병 보낸다. 그거 할 때도 큰 난리를 피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IS 문제하고 테러 방지법이 연계돼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십시오. 내년 총선쯤 돼가지고 무언가 지금 한 건의 테러라도 더 나타나고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이런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파병의 움직임이 있고 테러 방지법을 진짜 본회의에 회부했을 때 국민 안전에 관심이 있는 세력과 없는 세력으로 또 양분된단 말입니다. 여론이. 프레임을 그렇게 짠다. 프레임을 그렇게 짠다. 아하. 그래서 민주노총 플러스 IS 테러 방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만 해준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국민 안전에 관심 없는 세력 이게 제2의 강정 사태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지금 복면 갖고 유희를 즐기고 계시는데 정말 복면 세력으로부터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냐. 이런 사설에 실렸어요. 그렇죠.
우리 심상정 대표도 거론이 됐습니다. 예. 뽀로로 마스크 쓴 뽀로로.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오디오로 다시 리플레이 해볼 거고. 들어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법 논란, 이 복면 금지법에서 테러 방지법으로 넘어오는 이 흐름 자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각각 떼서 보시면 안 된다. 이걸 다 합쳐서 봐야 되고 이걸 큰 그림에서 봐야 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는 방향성이 보인다 이겁니다. 예. 저는 테러가 없길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한국 정부에 주는 부담감, 우리 정치에 주는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테러를 바라는 세력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북풍이 아니라 남풍을 걱정해야 돼. 여태까지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 남쪽의 위협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다가 그런 걸 올렸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때 전경버스에서 난데없이 폭발물이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전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시위대 배후에 혹은 시위대 속에 IS가 있었다. 우리 박근혜 있었다. 대통령의 그 예지력. 예. 이거 정말 출중하지 않느냐. 이런 멘트가 나오게끔 찬사가 나오게끔. 그렇죠. 그 예고 발언은 이미 나왔습니다. 테러범이 걸기대회 같은 시위대 속에 들어온다. 복면하고.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불법하고 폭력 집회 운운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불법 폭력 집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폭력 집회가 돼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불법 폭력 집회가 돼야 합니다. 아니 안 돼봐. 안 되면은 얼마나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이 이 내수용과 또 파병 촉지 까지 이제 겨냥해서 된다는 거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미룬다가 아니라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다. 그 준비는 갖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러면 내수용으로 충분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김도현 선배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자는 안 돼요. 궁금해서 파병을 만약에 한다. 우리도 파병을 하게 된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러면 IS의 표적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도? 그 가슴 아픈 질문인데 사실 한국은 옛날 이라크 파병 때부터 표적이었어요. 비전 투병만 보냈는데. 아니 이라크 때 왜 그 김선일 씨 왜 참수당하고 그때 그건 한국군의 파병 때문에 저질러진 일입니다. 2004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나무역에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처음엔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게 테러로 바뀌었느냐. 억류되어 있던 사람이 서로 음식도 주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너 재미없어.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건 뭐냐면은 그때 한국군 파병이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정부에서는 김선일 씨가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고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테러범들은 그 한국군 파병 철회를 요구하면서 48시간 말미를 줬을 때 그때 한국 외교부 발표가 뭐냐면은 테러범과 협상 없고 굴복 없다. 그러니까 그 말 나오는 즉시 시계를 재면서 48시간 시간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것이죠. 외교부 장관은 바로 자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미스터 하프. 아주 무능했던 충분히 그 국민을 구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결과 국민이 이제 그 희생이 됐고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우리가 그 대테러 그 워킹 그룹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문서로 온 군데다가 그 서명한 문서를 공개했다는 건 뭐냐? 이것은 사실은 미국이 간절히 요구하는 바기도 하고 또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그 외교적인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테러 방지법이 뭐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뭐 그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14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지만 근데 이걸 뭐 전면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무작정 반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정된 테러 방지법에 예. 문제점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밍을 잘해야 돼. 옛날에 참 야권이 네이밍을 잘해가지고 그 저지했던 결국 저지도 못했죠. 미디어 악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MB 악법, MB 악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 성격이 규정되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일화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추혜선 선배님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2008년 겨울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다홀 그 본회의장 앞에 거기를 점거하면서 MB 악법 철회하라 뭐 이런 내용의 그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갑자기 국회 경위들이 달려듭니다.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나 보다. 그리고 날치기 하려나 보다.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그냥 국회의원들하고 뭐 보좌관하고 국회 경위들하고 뭐 그냥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모처로부터 전화가 왔어. 야, MB 악법이라니 그거 떼. 그래서 이제 그거 떼려고 갔는데 여기는 이게 아니라 날치기를 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대난투극이 벌어진 거죠. 예. 아니 뭐 웃을 수 없는 건데. 한국 정치에서는 아주 있을 법한 얘기예요. 예, 지금 이제 복면금지법에서 테러방지법 얘기로 넘어오는데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테러방지법은 전 제2의 강정사태라고 봅니다. 제2의 강정사태라고 보는데 지금 선거 때마다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왜곡된 프레임은 국가 정체성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거예요. 그 국가 정체성은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안보 국가다. 국민 안전 이상 없다. 여기에 공포의 이미지를 수반해가지고 아주 잘 통하는 이데올로기죠. 반면에 이제 야권이나 진보 세력은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다. 이래서 안보 국가론과 민주 국가론이 선거 때는 항상 충돌했는데 이게 사실은 허위 조작된 프레임입니다. 왜냐? 안보가 중요하냐 민주가 중요하냐 이런 우매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합니까? 세로가 중요합니까? 이런 우매한 조작된 이런 어떤 허위 프레임에 한국 정치가 끌려오는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그런 질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안보라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그 공포가 자극되고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 반해서 민주주의는 더디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담론끼리 싸운다면 당연히 안보론이 더 잘 먹혀들어요.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법이 없어도 지금 테러 방지 대책은 다 돼 있습니다. 사실 테러 방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가 있고 각 부처의 매뉴얼이 다 돼 있어요. 뭐가 남은 거냐 하면은 기존 법령으로 해결이 안 되는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검열, 감청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가 되는 그 기관이 국무총리실은 능력이 안 되니 국가정보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영어로 뭡니까?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예요. 서비스였어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네.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NIS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루는 집단이 정책까지 자기가 하게 되면 이것은 해외에서도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민주국가들은 정보기관은 철저히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분리해서 서비스만 하라는 것이고 우리 국가정보원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NIS가 세디스트인 줄 알았어요. S가 그게 더 낫네. 인텔리전스 세디스트. 내셔널 아이덴티티 세디스트. 인텔리전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도 바꿔본 거지, 지금. 그러셨어요? 은근히 못 알아듣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셔널 아이스. 내셔널 IS. 내셔널 IS. 좋네. NIS니까 내셔널 IS. 내셔널 IS. 야, 오늘 여기서 잭팟 터졌다, 이거. 터졌다. 그러면은 나이트 IS. 나이트 IS. 나이트 IS. 이게 좋네. 나이트 IS. 근데 방송 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네, 이거. 뭔 얘기하다 우리 여기까지 뭐야, 지금? 야, 국정원. 그래서 NIS. 내가 봤을 때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면은 이거 반대하면 진짜 이상해 보이잖아요. 무한 도청법, 도청악법 뭐 이런 걸로 네이밍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 대테러 방지법이라는 그 서방 사회가 지금까지 테러와의 전쟁에 쓴 돈이 4조 달러입니다. 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국가 간의 테러 공조, 국가의 조직 정비, 또 군대, 경찰, 정보기관 도대체 안 해본 게 뭐 있습니까? 그걸로 테러 방지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테러에서 안전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이 자꾸 테러 국가라 그러는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빼준 건 미국입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때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들어갑니다. 천안함 연평도 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도. 아, 그래요? 안 들어가요. 왜? 그러니까 보십시오. 테러라고 하는데 무슨 테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북한 테러 지원국에서 뺐어요. 네. 한미가 동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테러 방지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 대상과 그 테러의 어떤 그 방식과 또 그것의 행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나 제도나 군사력으로 방어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4조 달러 써도 안 되는데.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죠. 문화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 테러는 약자의 전쟁 방식이에요. 예, 정규전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의 일부 세력의 그 모멸감의 폭발이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건 문명의 충돌도 아닙니다. 네. 현대 문명 내부의 충돌이에요. 아. 그 테러범이 얼마나 스마트폰, 네. 인터넷 잘 예. 다룹니까? 예. 예, 전부 현대적 방식으로 테러를 하고 있어요. 같은 문명이. 예. 문명의 충돌이 아니래 이게. 아, 보니까. 근데 문명 내부 그 충돌입니다. 예. 약자의 방식이라고 하기에 너무 잔혹하지. 잔혹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혹시 이제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그 방지법을 보면 그 모호한 테러의 개념이 문제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엮을 수 있는 지금 테러의 그치. 개념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 테러 방지법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게 그 민주노총과 IS를 같이 묶는 건 이 방지법 내에 포함됐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테러 개념의 모성에서 네. 포함된다 네. 이거죠. 예. 누구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삼청 교육대를 연상시키는 저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저도 네. 그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이미 제 거를 다 들여다보고 다 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걸 네. 가정하고 이제 네. 통화를 한다든지 뭐 그러거든요. 문자를 보내고. 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는 그게 이제 합법화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남의 거 들여다보면서 죄책감조차 못 가지게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건 이 예. 법이 예. 여야 간에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난 종거리 형이 미쳤나 예. 이 양반이. 예, 글쎄 거기서 말이에요. 자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지난 13년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의원들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닥칠 기본권의 침해가 너무 크고 국정원의 신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광진 의원은 예상을 못한 거예요. 대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저는 문재인 대표를 대선 주자로 지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다 결판이 났는데 뭘 더 이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요. 저는 이거 참 이거 생각합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만큼은 네. 정말로 우리가 항구적으로 테러와의 거리를 두고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생소한 어떤 그 이슬람권하고 우리가 적대 관계에 한 번 놓이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 기독교가 또 설치는 나라 아닌가. 조영기 목시아님을 밀어시세지. 예. 그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 이슬람 채권법이라고. 채권법. 예, 스쿠크법인가요? 예. 읽기도 힘든 건데. 네, 기억납니다. 그 이제 이슬람에서는 네. 이제 교리로 네. 이자는 안 된다. 어.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상거래를 하는데 이자 없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람 규율에 맞게 예. 이제 뭐 하여튼 그 국내법도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자본이 들어오게끔 네. 바꿔줬는데 그 바꾸지 말라고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계 내가 봤을 때는 그 법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리 김종대 선배나 우리 저 누구야 최선 선배 같은 이런 군사 또 안보 그리고 미디어 분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미칠 여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고민 이런 거 없어. 그냥 단지 이슬람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듯한 이 자세가 배교 행위라고 믿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인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냐? 이슬람교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또 이슬람이 이 오일머니 엄청나니까 이 돈 갖고 이렇게 또 휘두를까 봐. 그렇게 해서 교인 수가 지금도 줄고 있는데 또 줄까 봐.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MB 보고 당신이 이 이슬람 채권법 만들면 당신에 대해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 멘트를 날리셨어요. 사실이에요? 데이비드 조. 아니 나도 기억나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국민일보가 또 앞장서고. 그건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이슬람 포교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가 외국 자본 유치하는데 좋습니다. 그 MB도 그런 실용적 사고를 했는데. 실용적 사고를 했어요. MB가 어떻게 됐느냐? 그 즈음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사회를 본 길자연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니까 꿇었습니다. 맞아요. MB가. 내 사진으로 봤어요. 나도. 그래서 아주 그때 난리가 났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종교 간의 분쟁을 강조한 건 아니라는 거. 그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조금 기독교에 대한 예민한 발언이 있었다면 딴 뜻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반드시 해 주시니까. 뭐 예민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책도 냈잖아. 악마로 전통하기 때문에. 또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시험 치셨어요? 예? 시험 쳤어요? 지금 면접 하나 남았는데요. 지식 라디오도 개국하고 시간이 굉장히 그리고 육아도 바쁠 건데. 며칠 전에 시도 쓰셨던데. 시? 물이라는 시를. 뭐 신춘문에 도전한다면서요. 자, 우리 국무회의 집중합시다. 저기 자꾸 옆으로 세면은 이거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박근혜의 국무회의는 그냥 박근혜 말도 안 되는 말을 갖고 막 받아 적는 이런 문화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무회의는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돼. 세 명인데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돼. 자꾸 옆으로 세니까 할 말을 잊어버려서 큰일 났네. 지금 저기 각하 돌아오셨나요? 12월 5일에 옵니다. 그렇죠. 파리에 또 테러 현장 헌화도 하시고 이제 그런 행보들 보면 이 테러 방지법에 좀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우리 12월 5일을 그래서 테러 방지법에 명분 쌓는 날, D-Day로 삼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자,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IS도 무섭지만 네가 더 무섭습니다. 무서워. 자, 그러면은 이런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의 또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심상정 대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 법의 노림수입니다. 비판적 목소리는 사전에 틀어막고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발상이 교과서 국정화 시도나 위헌적인 노동개혁 시도 등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복면금지법 강행 추진은 풍자와 패러디로 단순히 웃어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시중에 아주 뜨거운 주제였죠. 요전에 이제 복면 토론회를 정의당이 개최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뽀로로. 그건 정말 참 어떤 발상의 대전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한번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전부 다 한번 그 가면을 쓰고 한번 입장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외신들이 다 찍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국의 그 복면금지법의 그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하여간 그 기민하게 정의당이 적절했다.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SNS에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제 집회도 우리의 어떤 그런 저항도 즐거워야지. 그렇죠. 우리도 같이 염습주의에 경도되면은 니체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괴물을 욕하다가 괴물이 된다. 괴물을 닮아간다. 그렇죠. 우리는 좀 더 풍자로
해학으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필요가 있겠다. 아니 거기에 대한 반론은 움베르토 에코가 이런 말을 했죠. 예. 성장하고 싶으면 좋은 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위협과 적대 세력을 잘 만들어야 네. 내가 정치적으로 또 내가 경쟁해서 이익을 본다. 이런 말도 했어요. IS가 그렇게 돼가고 있네요. 최악의 적을 지금 한국 정치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최악의 반드시 적을 갖고 싶어하는 이 정권의 성격과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지금까지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왔던 테러의 무풍지대인 한국이 이제는 테러의 위험 지역으로 바뀌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어떤 그 좋은 적 만들기. 이건 움베르토 에코의 말을 저는 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니체 얘기했고 여기 에코 얘기했는데 우리 추 선배는 뭐 하나 두 분 말씀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지그먼트 바우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 저기 비인간으로 취급받는데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폭도 내지는 뭐 IS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우리의 존엄과 자존감 그러면서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김영민 PD 보십시오.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런 거 다 겪고, 그죠? 아니, 행복해져야 될 게 지금 의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길을 쓰고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 이건 행복 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권리가 의무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마침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안건을 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앞에 안건들은 이제 정부가 낸 안건들은 우리 국무회에서는 다 부결시킨 겁니다. 이제는 저기 시민이 주신 안건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나기용 씨가 올려주신 의견인데 평범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함대식 청취자께서 왜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상당히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셨어요.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죠. 오승상 청취자께서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청년배당에 대한 댓글 중에 회사 면접 갈 때마다 교통비와 점심 식대 5,000원을 부모님께 타는 게 미안했다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면접 시 회사에서 교통비를 포함한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계산하면 어떨까요? 앞에 두 질문이 형이상학적이라면 이분은 약간 형이하학적인 현실적인 현실적인 이런 실용적 질문을 주셔서 이 세 가지 안건을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임시장관 김영민 PD께서는 아주 인문학적인 질문, 그 시민의 정치 참여와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즘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동하고 있습니다. 뭐 책을 쓸 목적도 있고요. 우리의 정치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표가 사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대선에서는. 그 사실은 대통령 하면 한번 잘못 뽑으면은 이제 5년 동안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무슨 안을 제시했냐면은 우리도 선택적, 역동적 연방제를 도입하자. 이게 뭐냐? 광역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박근혜가 이겼다. 그럼 남태령 넘어서부터는 박근혜가 대통령이야 거기서. 서울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단 말이죠. 서울시는 문재인이 대통령입니다. 연방제 맞네. 연방제. 이런 연방제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하고 호남 여기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기서 보편적 복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남, 뭐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여기는 국정 요가서 하라는 얘기지. 못 살면 호남가 살든지 뭐 서울가 살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담처럼 한 얘기고 요즘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이건 상상력 얘기하는 건데.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보장이 돼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 이 얘기는 들을만해. 계속하세요. 이 직접 민주주의 사실은 그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제 지방자치가 잘 돼서 마을별로
다리를 어디다 놓자, 다리 모양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 다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네.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아예 여기서는 모바일 투표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총선도 그렇게 모바일로도. 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가 급격하게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모바일에 대한 그 보안, 뭐 이런 문제들, 혹은 뭐 또 이 전자개표에 대한 그 불신들,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이런 신뢰를 회복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추진한다면은 사실 대통령만 그렇게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사정기관 대표적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 NIS, 국세청 이런 쪽도 다 국민들이 뽑도록 해서 독립성을 보장시켜 주자는 거죠. KBS 사장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하자면은 이 진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상 실현되는 거 아닌가? 정의당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평범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현실 정치 또 거대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정치적 상상력은 그냥 공상에 머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3당 합당 때문에 제3당, 제4당의 존재감이 완전히 실종됐는데 이게 그 당의 불행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또 정치의 전반적인 불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당, 4당의 존재를 대통령께서 아니 국민들께서 부활시켜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정의당 같은 3, 4당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니 뭐 됐어요. 알겠어요. 제가 정의당을 또 이렇게 또 띄워주는 발언을 하면은 정의당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3당이 돼서 이 3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심오한 새누리당을 뜻이 제3당으로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해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답변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그래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민 안건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정의당 당원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의당에 한 달에 한 1,000명씩 당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주위에 피부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정의당의 지금 지지율이 정의당의 존재감을 올라가고 있는 건 저도 진짜 느끼는 바고. 그래서 이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정당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은 뭐 순식간에 여기는 교섭단체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또 1, 2당들이 동의할 만무할 테고. 자, 요거는 여기 방송 진행팀에서 잘 그 김영민 PD의 방금 요 멘트는 조금 녹음을 잘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계속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빼라고 한 줄 알았네. 저기 그 마지막으로 성남시장님의 그 청년 배당에 대한 댓글 중에 나온 건 면접 시에 회사에서 교통비 줘야 된다. 아니 주는 회사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소시적에 지금은 경인방송으로 이름 바꿨습니다만은 인천방송. OBS. 거기 OBS 말고 ITV. ITV 그 전에. 거기 이제 지원할 때 한 3만 원 줬어요 교통비로. 교통비로. 근데 안 줄 수가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송도 앞바다. 송도 앞바다. 거기 너무 멀어요. 지금이야 좋지만 그때 교통 더 나빴을까? 그럼요. 엄청났죠. 그때는 버스도 잘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주는 회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노조가 잘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구나. 노조. 노조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정의당에 노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물어? 정의당의 노조는 나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고. 뭐 있겠죠. 또 우리는 저기 젊은 당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평적 소통이 아주 잘 돼 있는 당이다. 저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 중에 국회 비정규직 노조 만든 분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인턴 유니온? 인턴 유니온. 정말 제가 그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새정의원의 보좌관들이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의당을 보면 당직자를 보면 부럽다. 그 청년 의제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다. 근데 새정연은 뭐 청년을 열심히 얘기하고 앞세우면서 뭔가 청년을 위한 뭔가 좀 하자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가 놀아라 이러겠지.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 돈이 네. 없다.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제가 있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그 당의 문제점이 뭔가 봤는데 한마디로 보수 정치가 종결된 이후 당의 줏대 그리고 주축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그런 구심점이 될 만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보수 정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 보십시오. 지금까지 뭐 창당한 이래 저기 저 자유당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에서 보수가 없었던 데가 없었어요. 네. 이승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예. 지금 보십시오. 보수 정치 새누리당에서는 보수가 박근혜입니다. 네. 근데 지금 김무성 씨가 형식적으로는 당대표지만 김무성 리더십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 당하는 꼴이 지금 야권의 꼴이다. 이 야권에 DJ 이후로 누가 있었습니까? 하긴 별로 없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뭐 당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마이너해서 아니 본인 스스로 결국은 당 따로 만들었지만 본인 스스로 저기 이런 보수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엔 그랬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된다. 뭐 보수 정치 없애야 된다. 네. 제일 많이 떠든 게 박근혜 그때 미래한국연합 대표. 예. 그때인데 뭘. 그렇지. 그 제왕적 그 리더십에 분개해서 이회창 침뱉고 나온 침뱉고 나온 네,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리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 했어요. 예, 그 어록을 다 한 찾아보면 거예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보궐선거 하나 졌다고 물러나라 뭐 그만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만성적인 현상이고요. 네. 이 야당이 안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새정년만큼 그 크기가 사이즈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선거에서 날마다 지기 때문에 뭐 선거 책임론을 묻기도 참 민망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잘 나가다가 그렇다 이거지. 알았어. 그렇습니다. 이런 새정년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진짜 문재인 대표가 통 크게 혁신 전당대회를 뭐 오늘 거부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인다 해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다. 안철수가 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졌다? 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또 흔들리겠죠. 흔들리겠죠. 거기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걸 무당 정치라고 하는 건데 몽골 같은데 옛날에 일부 마을의 풍습인데 무당을 뽑아. 그래가지고 일기예보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목을 쳐요. 그다음에 또 무당을 뽑아. 이렇게 해서 계속 갈아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선무당 정치. 이런 문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선무당 정치, 무당 같은 문화가 이제 이건 전국의 무속인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무속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몽골의 일부 마을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끊임없는 어떤 리더십의 교체를 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라는 걸 해명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안건을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오늘 첫날 국무회의 어떠셨습니까? 뭐 거의 강의 듣는 수준으로 지금 제가 앉아 있었는데, 특종을 듣느라고 제가 뭐 추임새도 못 넣고 지금. 아니 추단장이 추임새를 못 넣으면 어떡해? 아니 잘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도움이. 원래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말 많이 하는 팟캐스트를 하게 돼서 여간 지금 걱정이고 힘듭니다. 그렇게 불편해하시면 안 되고 저기 말하고 술은 할수록 늘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정의당이 이런 공약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내보면 어떨까? 총선 때 진보 종편을 만들겠다, 허가하겠다, 추진하겠다는 뭐 주체가 진보당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 종편의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커요. 혹은 뉴스 채널 정도는 한겨레에 혹은 경향신문에 주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미디어 전문가가 또 말씀하셔야지. 국민 TV가 하면 또 더 좋겠고 근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예. 체제로 가능할 수가 없죠. 규제기관이 장악했는데.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지금 규제를 혁파하자.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TV 뉴스는 허가받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TV 뉴스를 왜 허가받는 그런 규제는 내버려 두십니까? 그 나쁜 규제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규제 아닙니까? 자, 그럼 진보의 강점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꾸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상상력의 권력을 이게 68혁명의 모토 아닙니까? 불란서 68. 예. 오, 그렇습니까? 예. 야, 나 이거 오늘 상상력의 감동했어. 권력을. 예. 오늘 우리 정의당의 잠든 상상력을 깨워주시는 아주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게 진보 코드랑 맞는 겁니다. 진보. 우리 노회찬 전 대표님은 이제 좀 장발 가발을 좀 쓰고 다니시면서 펑크 머리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상력도 너무 지나치면은 복잡해집니다. 자, 첫 번째 국무회의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더 시간을 끌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큰엄마, 김엄마, 김 PD 모시고 또 우리 예비 장관들이 일단 진행을 했는데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